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건 없죠. 여전히 달러 강세,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연휴 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눠봐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준 내리수고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뉴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약 일주일간 이재용 부회장 등 한국의 재계 인사들을 만나 ARM 인수 의향을 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 SDI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한편 배터리 소재 등의 재활용 확대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I는 미국 내 첫 번째 배터리셀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배터리 팩 라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핵심 기술 확보의 성공,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V2X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차량용 5G 통신 모듈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이 수년 내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기업이 HMM, 금호타이어, 한화생명 등 기업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은행은 올해 중 KDB생명과 KG스틸, K조선 등 5개 기업 지분 매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호주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 8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히트작 게임 오딘을 개발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다음 달 상장에 도전합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에 이르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기업 가치는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일단 금요일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를 했지만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실적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 줄 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어떤 이유 때문에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겁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IRA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든지 원료를 미국산을 써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지에는 뭐가 들어가죠? 주로 중국산 그 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포스코 케미칼은 호주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해외, 즉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원료 수입을 하는 그 공급 라인 체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모빌리티, 에너지, 방산, 모에방 요 세 개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고 이 주도주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걸로 봅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 어디에 속할까요? 모빌리티에 들어갑니다. 전기차니까. 또 어디 들어갑니까?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주도주다. 자, 여러분 주도주가 뭡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불을 다 지펴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밑불이라 그러죠. 커다란 통나무를 딱 밑에 깔아놓으면은 불이 꺼진 것 같아도 그 통나무가 있는 한 또다시 불은 지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심리상 보면 주가가 오르면은 사고 내리면 팔고 싶은데요. 최근 2주 동안 포스코 케미칼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 포스코 케미칼 주도주지 하고 지금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주는 꺾인다 해서 내다 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를 때는 매수를 안 해도 보유만 하고 계셔도 되지만 내릴 때는 조정 보일 때는 저가 매수 나서는 투자 전략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 포스코 케미칼. 김효준 대리님도 역시나 지금 매수 기회로 보시는 거 맞습니까? 네, 저도 주도주로서의 역할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남인호 소장님하고 앵커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한 근거로는요. 이 그룹사의 협력으로 리튬이라든가 니켈 등 주요 메탈의 안정적인 소싱이 경쟁력인 거고요. 또 미국 이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해서 이 우려국가 리스트에서 자율은 그러니까 직접 대응 가능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내 구체화될 이 IRA 법안에서 양극재를 2차 전지 부품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현지 양극재 설비를 가진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추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극재 최대 수혜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증설이 진행 중인 설비의 공급 물량은 이미 이 얼티엄 셀 지향과의 어떤 8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는 곧바로 실적으로, 그러니까 출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얼티엄 셀 지향 이 캐나다 양극재 생산 능력 추가 증설을 결정을 하고 빠르면 올해 내로 북미의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양극재 공급 및 증설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음극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유율 상승이 음극재 점유율 상승도 프리미엄 부여 요인입니다. 지금 천연 흑연 및 인조 흑연 음극재의 북미양 물량 증가와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그리고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의 공급량 증가와 그리고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로 또 음극재 사업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인조 흑연 응급제 양산 공급 시작으로 전체 응급제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추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까지도 잘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성장 곡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첫 번째 오늘 가장 컸던 이슈, 주말 사이에 가장 컸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단기 반등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는 4만 전자가 우려된 상황이죠. 자, 그럼 연일 신저가를 터치하고 있는 위기의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 지금 9월 한 달간 무려 10%가량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은 꾸준히 2조 원가량을 순매수 중에 있거든요. 자, 김 대표님, 과연 3년 만에 지금 한국을 방문한 손정희 회장, ARM 인수 이슈가 주가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기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 충분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ARM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일날 손정희 회장은 일단 우리나라 온 상황이고요. 재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단 AR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M&A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졌던 기업이고요. 단독 인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현재는 많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의견일 뿐이고요. 일단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 방안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ARM은 아시는 대로 영국의 반도체 팹리스 즉 설계 기업입니다. 2016년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했고요. 소프트뱅크랑 비전 펀드가 같이 각각 지분 75% 그리고 25%씩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비전 펀드가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뱅크가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니까 ARM을 통해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단독 인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과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반독점 기구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한번 엎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이유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RM의 고객사 관련 내용인데 고객사들이 보면 이제 퀄컴이나 인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구도로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과연 설계자산 판매로 높은 수익성을 이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이제 인수할 것인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있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얘기가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실무진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끝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당장에 이게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은 다 합니다. 반도체 다 하는데 이제 설계를 못 하죠. 물론 이제 설계 부서가 있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점인 설계 부분이 커버링이 되면은 삼성전자 정말 모든 걸 다 한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금액도 금액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전체적인 지분을 다 인수하는 방식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같이 나가는 협력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약점을 없앨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약점을 하나씩 지워가려는 이런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 SDI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하는 삼성 SDI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셀 공장에 이어서 팩 라인까지 추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이슈는 삼성이 좀 스텔란티스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텔란티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차 중 하나가 너무 잘 팔리니까 배터리 팩에도 투자를 하는 겁니까, 김 대표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 SDI가 이제 북미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이제 미국의 첫 번째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이것에 이어서 이제 배터리 팩 라인까지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이제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일단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미시간주에 두 번째 배터리팩 생산 기지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복수의 장비 협력사와 이제 논의 중인 가운데 일부 설비는 제작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미시간주의 오버힐스죠. 여기에 팩 공장 인근에 이제 신규 라인을 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수백억 투자 계획이 좀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파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엄청난 어떤 그 증가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IRA 발표 이후에 이제 북미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쪽에 또 보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캐나다 기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 이슈가 2050년까지 전 사업장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친환경 경영을 선언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친환경 관련주로 또 이렇게 되면 조금 엮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하나의 이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속보가 하나 들려왔네요. 네이버가 미국 온라인 중고 플랫폼 이 포쉬마크를 2조 3천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또 개장 후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이야기 마저 해보면요. 이렇게 지프사의 랭글러 하이브리드 모델이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팔렸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배터리 팩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삼성 SDI도 요청을 받은 건데 투자 결정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김효진 대리님? 네, 있습니다. 저는 필옵틱스라는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필옵틱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옵틱스 보면은 1분기 매출 기준으로 OLED 매출이 한 절반,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부분이 절반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지 장비를 보면 자회사인 필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분은 필옵틱스가 80%, 그리고 삼성 SDI가 20%를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 SDI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에너지는 노칭 장비하고 스태킹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스태킹 장비가 대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스태킹 장비와 탭을 만들기 위한 노칭 장비가 일체화된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생산 속도가 강점인 부분이 있고 지금 삼성 SDI에 거의 독점으로 스태킹 장비를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 SDI가 배터리 공장과 관련된 어떤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필옵틱스의 수혜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필옵틱스는 올해 2분기 필옵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92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90%가 830억 원인 90%가 필에너지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능력은 약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 필옵틱스와 필에너지는 지난해 오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캐파 필요성을 느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빠른 캐파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 공장 내에 필옵틱스의 캐파가 3천억 원이고요. 필에너지를 합해서 총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주 증가로 인해서 내년부터 이 필에너지의 생산 라인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IPO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고객사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필옵틱스에 대해서 2024년까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까지 실적이 기대되는 필옵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투자 단행 소식, M&A설 소식을 전해드렸다면은 이번에는 환율 쇼크 좀 제대로 직면한 기업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흑자행진 아시아나항공 3분기
달러 부채에 초비상 걸렸다라는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항공사들은 보통 비행기를 살 때나 내지는 기름을 살 때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이미 리스로 결제한 항공기에 대해서 환차손 우려가 있는 겁니까, 나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생커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항공사 하면 크게 돈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항공 비행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비행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연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두 개 다 결제 수단이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는 직접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구입하는 비행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항공기를 어떻게 한다? 리스를 하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2년 동안, 3년 동안 보잉 747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 대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름을 그만큼 또 가져와야 되죠. 그건 달러로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에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그 끝에는 나쁜 일도 낀다, 마가 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 같아요. 금년도가 어떤 겁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들었던 유통업, 항공업이 이제야 한번 리오프닝 돼서 기색이 좀 펴나 이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동남 가고 유럽도 가는가 했더니 바로 이 고환율 1,100원에 있던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제 어떻습니까? 1,400원을 넘었었습니다. 자그마치 단순 숫자로만 해도 25% 비용이 더 가는 겁니다. 그만큼 항공사들은 주름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그래도 재무구조가 좀 안정적인 것은 덜합니다. 뭐 TA라든가 진에어, 에어부산 이런 약간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들은 그래도 우량 이런 항공사보다 재무구조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달러에 대한 부채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일시적이나마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쇼크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해봤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KT와 지분 교환도 했다.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 본격화 뉴스 체크해 보시죠. 이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사업 확대에 진심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번에는 차량용 5G 통신 모듈을 개발을 했다고요, 김 대표님? 네, 맞습니다.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영역이라 부르는 이제 5G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핵심 영역이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 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장 공략이 본격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에 이제 필요한 차량용 5G 통신 모듈 그리고 기술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고속이고요.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그리고 실시간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 시스템 고도화의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를 우선 5G 통신 기반의 차량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다만 미래 모빌리티 분야 첨단 기술 영역은 사실 아직 초기 단계죠. 뭐 초기 중에서도 완전 초기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초기 단계를 하더라도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분야 쪽은 아무래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5G 시장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과 연결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크기는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많이 장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주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관련주들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KT와 지분 맞교환을 진행하면서 파트너십까지 확대한 현대모비스, 6G 통신 기반 기술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효진 대리님?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통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던 지분 교환을 했던 KT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빌리티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특히 어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이쪽 관련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어떤 종목을 찾자라면 사실 스몰캡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라닉스는 자동차 통신 및 보안칩 솔루션을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이 글로벌 차량간 사물통신의 표준인 웨이브, 그러니까 웨이버라는 방식이 있고 이 VTX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웨이브는 어떤 그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VTX는 셀룰러 그리고 LTE 5G 기반의 어떤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표준 기준에서 동시 구현이 가능한 VTX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라닉스 VTX 플랫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재 5G V2X까지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V2X 통신 및 보안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에 선정 예정인 이 V2X 방식이 웨이브가 됐던 V2X 방식이 됐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빠르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V2X 플랫폼은 LTE V2X가 우세를 한데요. 차세대 플랫폼인 이 5G V2X에 대한 업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해당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RVP 그러니까 라닉스 V2X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이 라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다양한 시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라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6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한 부분도 있고요.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테마 섹터로 주목받기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살펴봤더니 최근에 실적은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 퍼포먼스도 그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염두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3일 쉬고 왔죠. 오늘 시장 대응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벌써 지끈한데 신문 기사에서 전략에 대한 해안 한번 얻어가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물어봤습니다. 국내 펀드 매니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지금 70% 이상이 4분기에도 주식 비중 줄이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남인호 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먼저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번 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4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11월, 12월 앞으로 3달 동안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펀드 매니저에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물어봤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랫방향, 하단 얼마까지 보세요? 물어봤더니만 어쩌면 이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2,000포인트까지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파시겠네요. 지금 2,150인데 2,000까지 가면은 주식 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아니 왜 안 팝니까? 물어봤더니 10월, 11월, 12월 이번 4분기에는 분명히 주식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딱 2달 전이네요. 지난 8월 달에 저점 2,200에서 2,500까지 거의 300포인트를 불과 몇 주 만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략 구사하실 겁니까? 하고 마지막 질문했더니 바로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액티브 펀드죠. 나는 뭐 자동차가 좋아, 나는 모빌리티 좋아, 나는 에너지 좋아, 나는 2차 전지가 좋아 이렇게 해서 투자했는데 이번 4분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예컨대 이겁니다.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바벨 전략, 우리가 아령, 엮기 들면 양쪽이 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을 60, 이쪽을 40 해가지고 이런 무게중심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표치를 굉장히 낮췄다는 겁니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분기당 목표치가 제가 알기로는 8에서 9% 그 정도 목표를 하거든요. 목표치가. 그런데 이번에 4분기에는 목표치를 얼마나 뒀습니까? 3%. 다시 말해서 지금 지수대에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매우 안정적인 데 중심을 두고 만일 수익을 낸다면은 가치주와 안정주를 구성해가지고 목표치 역시 3% 정도 내겠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한 건데 시장 주도 업종으로는 2차 전지와 지금 방어력이 높은 식음료라든지 금융주를 또 방어주, 성장주 함께 담아서 바벨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국내 펀드 매니저들. 관련된 뭐 방어주, 성장주 안에서는 김효진 대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종목으로는 저도 이제 2차 전지 바벨 전략으로 간다라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2차 전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정도 주목할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면모가 부각될 타임의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한 개의 업종이 아주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전체 섹터가 조금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전체로 좀 말씀을 보자면요. 지금 4분기 시작이지만 3분기 어닝 시즌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3분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좀 개선될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교차점에서 음식료 업종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피크다운 시점에서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식품업계 보면은 판가 재인상 릴레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라면 업계가 판가 인상을 한 4, 5년 주기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농심이나 팔도 같은 경우가 1년 1개월 그리고 오뚜기는 1년 2개월 만에 라면 제품 가격을 재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라면 기업들 중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아직 라면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달부터 과자 가격을 15% 인상을 예정을 했거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70%로 환차익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를 상쇄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실적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9년간 국내 가격 동결 정책을 이어온 어떤 오리온 같은 경우도 9월 15일부터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 인상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4분기 센티먼트와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 기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곡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판가가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에 전가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곡물가가 하락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이익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러한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4분기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큰 종목을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부문의 시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식품이라든가 어떤 F&C 부분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식품 부문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 가격 인상과 그리고 글로벌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서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을 방어를 하고 이익 증가 기조가 계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롯데제과가 수급이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종목 중에 2종목이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되는 외형 성장이라면서 하나증권 목표가 25,000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HMM대에서는 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4분기부터 실적 급감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 기존 29,000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네요. 다음 종목 보시죠. 네오이즈입니다. 견조한 하반기와 유효한 신작 기대감이라면서 신영증권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그리고 상상인증권은 휴메딕스에 대해서 탄탄한 영업실적 성장 그리고 저평가가 더해진다라면서 기존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면서 4분기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가 될 일은 다 반영이 됐고 주가에 플러스될 구조적인 성장 부분이라든지 플러스될 구조적 증익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목표가 1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사람인 HR에 대해서 단기 실적보다는 신사업 성장에 주목할 때라면서 목표가 4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 메리츠증권은 회복 ING라면서 기존 목표가 유지했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은 매출은 호조지만 수익성은 다소 아쉽다라면서 하이트진로에 대해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10개 종목 중에 3종목이 목표가 하향 조정이네요. 하이트진로도 목표가 4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FNF는 이 와중에 신기록이라면서 지금 중국에서 MLB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 목표가 27만 원 유지했고 DS투자증권 제노코에 대해서 방산 넘어 우주로 우주 관련 종목 하면 제노코 빼놓을 수 없죠. 목표가 31,000원 신규 커버리지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개장 전 좀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속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략으로 마무리해보죠. 먼저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있으면 사실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10월 우리 시각으로 10월 13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시장은 추가적인 변동성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자율 반등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렇지만 악재만이 가득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보자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살펴봤을 때 지금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귀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기업도 보면은 PBR 분포도를 확인을 했을 때 0.5배 이하의 기업들의 비율이 41%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당시 어떤 40%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코스피 내에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하락한 기업의 수 비중이 거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어떤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적 시즌에 임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내년 전망,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확신하지 못한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투자 심리 개선이 쉽지 않은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역시 시장 역시 어떤 저점을 논하기는 쉽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3일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데드캣 바운스, 자율 반등 정도의 변동성 구간에서 빠른 어떤 순환매 대응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3분기 실적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하향 조정 우려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개별 기업 주가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어떤 악재, 매크로 어떤 불안감을 거의 한 70% 이상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어떤 반등을 보일 때 이전과 달리 굉장히 작은 호재에도 작은 긍정적인 뉴스에도 기업별로는 어떤 주가의 상승 민감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죠. 그 지수를 어떻게 갈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꺼풀 그 해답이 나오고 있네요. 영란은행이죠. 네,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드디어는 밑도 끝도 없는 긴축 정책 완화에 대한 그런 해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이 어제 좋은 반응 보였고요.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꽁꽁꽁 막 짖는 개가 사람 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판 붙자 이게 아니고 우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계속 그냥 한미 간에 동해안에서 그 항공모함까지 와가지고 훈련하니까 그냥 약간 좀 겁이 나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시장은 방금 김효진 대표께서 지적한 대로 팔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럼 사야 될 때냐? 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일단 10월 만기 때까지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를 정말로 외국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리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방법은 뭐죠? 세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서 우리 오르겠다. 미국 2.6 올랐으니까 우린 2.5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3대 지표 1번 나스닥 선물 동향, 2번 원달러 환율 동향, 3번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동향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그 신용융자 반대 매매라든가 미수금 반대 매매 이게 잠복돼 있습니다. 절대로 너무 급하게 공세적인 공격은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 3분기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일단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보면은 이제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도 그랬고 1분기 때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때는 잘 나왔지만 2분기 때는 걱정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2분기 때 발표하면서 또 3분기 때 걱정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올해는 걱정될 만한 실적 발표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항상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물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가 컨센을 낮췄기 때문에 그 낮춰진 컨센보다 좀 잘 나온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 3분기에 대한 우리 모든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컨센을 많이 낮췄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보다
정말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때는 그런 걸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분기처럼 과도한 걱정은 좀 금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영국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가 경제학적으로 제가 기존에 배운 경제학으로 참 이게 풀이가 안 되는데 잘 아신 대로 이제 너무 정치적인 논리가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도 최근에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정책 내렸죠. 감세안과 부양책을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일단 감세안에 대한 부분, 감세안과 기준을 같이 하겠다 그랬는데 감세안을 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정치 논리가 많은 시장인 만큼 지금은 상식적인 시장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잡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어닝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